제5강으로서 물권행위, 물권행위의 독자성, 물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권행위의 의, 종류 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권행위란 게 뭐냐? 자, 물권행위란 직접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견해는 물권행위를 물권적 의사표시에 기한 등기 인도를 구성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권행위를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다라는 이런 다수설적인 시각에 입각해서 물권행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권의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는 물권행위와 법률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물권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압도적으로 중요한 이의를 차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물권행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채권행위와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와 B 사이의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B가 A에 대해서 잔대금을 모두 지급할 때 A는 B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등기의 서류를 교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매매 계약에 대비해서 바로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합의가 있죠. 이 소유권 이전의 합의, 이것이 바로 물권 행위가 됩니다. 이에 반해서 이 매매 계약 이 자체는 바로 채권 행위고, 그 다음에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합의, 이것이 바로 물권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물권 행위와 채권 행위는 구별이 되는데, 물권 행위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고, 채권 행위는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죠. 여기서 A, B의 매매 계약 이런 것이 채권 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물권 행위는 물권 행위에 의해서 직접 물권 변동이 일어나므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 행위에 의해서는 채무자의 이행이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러므로 물권 행위는 처분 행위이고 또 채권 행위는 의무 부담 행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권 행위의 종류를 보면은 물권 행위는 물권적 의사표시의 모습에 따라서 물권적 합동행위, 물권계약, 물권적 단독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권적 합의, 즉 물권계약이죠. 이 물권계약은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서로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해서 성립하는 계약, 이것이 물권계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권적 단독행위가 있는데 물권의 포기나 또 성역지 소유자의 위기 이런 것은 물권적 단독행위에 속하겠습니다. 물권행위의 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보면은 물권행위의 방식을 보면은 독일 민법상에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합의, 이것을 아우플라숭이라고 하고, 이 아우플라숭은 통상의 물권적 합의, 즉 아이니군과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합의, 이 아우플라숭은 당사자 쌍방이 공증인 앞에 출두하여 물권적 의사 표시를 하고 이를 공정정서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민법은 물권 행위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권 행위는 불교식 행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면이나 구두로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물권 행위를 등기 인도를 방식으로 하는 요식 행위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죠. 이러한 견해는 앞에서 봤듯이 물권 행위의 개념 정의를 물권적 의사 표시에 기한 등기 인도를 구성 요소로 하는 법률 행위다라고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권 행위의 내용에 대해서 보면은 독일 민법에서는 물권 행위 중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합의, 즉 아우플라숭에 있어서는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물권 행위에도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의 대금 지급을 정지 조건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기로 하는 물권적 합의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권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국가로부터 허가, 인가, 신고 또는 정명을 받을 것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정한 농지 취득은 소재지 관세의 정명을 필요로 하기도 하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안에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에 바로 토지 거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자면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허가를 요하는 토지 거래 계약은 물권 계약이 아니라 우리 판례는 채권 계약, 즉 매매 계약 자체가 허가의 대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권 행위의 적용 법규를 보면은 물권 행위도 법률 행위이므로 민법 총칙편에 법률 행위에 관한 규정이 모두 물권 행위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권 행위 중에서 물권적 합의는 계약의 일종이죠. 물권 계약이죠. 그러니까 채권편의 계약 성립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물권 행위와 공시 방법에 대해서 봅시다. 자, 의사주의, 형식주의 앞에서 간단히 봤습니다만은 다시 간단히 보면은, 자, 물권 행위는 직접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죠. 그래서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 즉 물권 행위만으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등기 인도라는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만 물권 변동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입법 정책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주의는 물권적 의사 표시만에 의하여 당사자 간의 물권 변동이 일어나고, 등기 인도는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사주의를 대항유권주의라고 하기도 하죠. 이에 반해서 형식주의는 물권적 의사 표시 이외에 일정한 형식, 즉 등기 인도라는 형식을 갖추어야만, 즉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만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형식주의는 성립요건주의라고도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의 태도를 보면은, 우리 민법은 물권 변동에 관해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구민법은 현행민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 민법, 구민법을 말하는데 바로 일본 민법을 말하는 것이죠. 이 구민법에서는 의사주의, 즉 대항요건주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현행민법이 제정되면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민법은 186조에서 부동산 물권 변동의 경우, 또 188조에서는 동산 물권의 변동의 경우에서는 바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즉 물권 행위만으로 물권 변동이 일어나지 않고 등기 또는 인도의 공시 방법을 갖추어야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 즉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권 행위의 독자성에 대해서 봅시다. 자, 물권 행위의 독자성, 또 물권 행위의 유인성, 무인성, 이런 문제는 실제 물권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 기초가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권 행위와 채권 행위는 이론적으로 개념상 별개의 행위입니다. 즉 물권 행위는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고, 채권 행위는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죠. 예를 들어서 A와 B 사이에 X 토지의 매매 계약을 한 경우, 이게 채권 행위죠. 채권 행위는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행위. 그 다음에 A에게서 X 토지의 소유권이 B에게 넘어가자면은 바로 소유권 이전의 합의, 즉 물권 행위를 하죠. 그래서 물권 행위를 하고 바로 소유권이 A에게서 B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물권 행위와 채권 행위는 바로 개념상, 그 이론상 구분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물권행위의 독자성은 물권의 덕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그 원인 행위인 채권 행위와 독립된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물권 행위의 무인성의 문제, 즉 유인성, 무인성의 문제는 물권 행위가 채권 행위의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 채권 행위가 무효, 취소 등으로 실효된 경우에 물권 행위도 영향을 받아서 실효되느냐,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물권 행위의 효량은 독자적으로 결정되느냐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물권 행위의 독자성, 이런 물권 행위의 유인성, 무인성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독일 간념법학의 정수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권법 이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론적 기반이 되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물권 행위의 독자성, 또 물권 행위의 유인성, 무인성은 크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판례는 항상 물권 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고 물권 행위의 유인성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실무적으로는 이것이 크게 문제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권법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물권 행위의 독자성, 또 물권 행위의 유인성, 무인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한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물권 행위의 독자성에 대해서 봅시다. 자, 부동산 물권 변동 과정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매매 계약 등의 채권 행위를 하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상한적으로 매매 대금의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등기 서류와 상한적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에 원칙적으로 물권 행위는 그 원인이 되는 채권 행위, 즉 매매 계약이 있고 나서 그것을 전제로 하여 물권 행위, 즉 소유권 이전의 합의가 행해집니다. 물권 행위의 독자성은 바로 물권 행위는 원칙적으로 원인이 되는 채권 행위와 현실적으로 별개의 행위로 행해지느냐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권 행위는 채권 행위와 원칙적으로 함께 행해진다라고 보는 것이 물권 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는 견해이고, 물권 행위는 채권 행위와 원칙적으로 별개로 행해진다라고 보는 것이 물권 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권 행위의 독자성의 문제는 주로 부동산 물권 변동, 즉 부동산 소유권 변동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동산의 현실 매매의 경우에는 당연히 물권 행위와 채권 행위가 함께 행해지고 독자성이 부인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물권 행위의 독자성 문제는 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에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가 함께 행해지느냐 아니면 별개로 행해지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물권 행위의 독자성을 항상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의 물권 행위의 독자성이란 물권 행위는 채권 행위와 개념적으로 구분되는가의 여부를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물권 행위와 채권 행위는 개념적으로 구분되니까 항상 물권 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권 행위의 독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학설 및 판례의 태도를 보도록 합시다. 먼저 학설을 보면은 우리 민법은 물권 변동에 대해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독일 민법과 같이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설의 대립이 되죠. 독일 민법은 독일 민법 311조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은 공정정서의 작성을 요한다라고 해서 이 물권 행위에 관한 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물권 행위의 독자성 인정 유무에 관한 학설을 봅시다.
먼저 독자성을 인정하는 학설의 논거를 보면, 첫째,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하므로 형식주의를 취하는 독일 민법의 이론이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므로 우리 민법도 이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민법 186조의 법률행위와 또 188조 1항의 양도는 각각 물권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이들 조항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독자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채권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기이한 결과를 발생시키므로 채권행위의 성질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즉 채권행위의 이행행위인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별개로 원칙적으로 행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하고 등기 신청 서류를 교부받고도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이 있는데, 이러한 매수인은 매수인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물권적 기대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물권적 기대권의 인정을 위해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우리 민법 565조, 즉 565조는 계약금에 관한 규정이죠. 계약금에 관한 규정에서 계약금의 수수가 있는 경우에 바로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이행의 착수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죠. 바로 이 565조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실정법상의 근거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즉 계약금을 수수하면서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은 채권행위고, 이행의 착수라는 것은 바로 물권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부동산 거래의 실제 모습을 보면은 매매계약, 즉 채권행위죠. 채권행위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고, 잔대금을 완납하고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희의 거래 실정을 보면은 이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를 구별해서 이것이 별개의 시기에 행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이 사희 실정에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자면은 바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자성의 부정설의 입장을 봅시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견해는 적극적으로 부정설의 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독자성 인정설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독자성 부정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부정설의 논거를 보면, 첫째로 민법이 형식주의를 취한다고 해서 독자성을 인정하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민법 186조와 188조 1항의 법률행위와 양도가 각각 물권행위를 가리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로부터 이들 조항이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민법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래의 실정을 중심으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있어서는 이 매도 정서의 교부, 이것이 바로 물권행위다라고 봤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매도 정서의 교부 이것도 채권 계약서의 대용물로서 단지 등기 원인 서면으로 이용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는 이 매도 정서의 교부가 아니죠. 현재는 등기 원인 서면으로 금인 계약서가 사용되고 있고, 이 금인 계약서가 사용되는 이 시점에서 분명히 물권 행위가 행해지는 시점이 어디냐라는 것은 판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아직 등기하고 있지 않은 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으므로 또 독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더라도 물권적 기대권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바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 유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겠습니다. 채권행위가 있는 때에 원칙적으로 물권행위까지 함께 행해지는 것으로 보면은 채권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행되어 버리는 기이한 결과가 발생되어서 채권의 성질에 반하겠죠. 즉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X토지 AB 사이의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채권행위 시에 소유권 이전의 합의인 물권행위도 함께 있다라고 보면은 이 채권행위, 즉 매매계약 시에 바로 그 이행행위가 함께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이것은 현실에 비추어 봐서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의 실제를 보면은 중요한 물권 변동의 경우에는 의식적으로나 또는 막연하게나마 채권 계약 외에 어떤 절차나 형식까지 갖추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난다는 법적 의식을 일반 국민들은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일반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해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넘어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보통 잔대금을 받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가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보통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의식적으로나 또는 막연하게나마 이 채권 행위가 물권 행위와 원칙적으로 별개의 시에 행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법 565조 1항은 바로 당사자 일방은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수령자는, 즉 계약금의 수령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또 계약금의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행행위인 물권행위가 채권행위와 원칙적으로 동시에 행해진다면 565조의 설명이 가능하지 않겠죠. 즉 565조의 설명을 위해서는 이행행위인 물권행위가 채권행위 이후에 행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에는 매도 정서가 바로 부동산 등기 원인 서면으로 사용되어서 매도 정서의 교부 시에 물권 행위가 행해졌다라고 볼 소지가 많았습니다. 현재는 거민계약서가 등기 원인 서면으로 사용되므로 이 분명한 물권 행위 시를 어느 시점이다라고 이해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이 잔대금과 등기 서류가 상한적으로 교부될 때 물권행위가 있다라고 봐서 물권행위와 채권행위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시에 행해진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즉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의 입장은 어떠냐? 우리 판례는 분명하게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즉 우리 판례는 독자성을 부인하는 판례에 있는 독자성을 부인하는 입장에 있는데 충분한 이유 설명 없이 우리 판례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은 부인된다라는 입장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 유무는 실제 결과에 있어서는 크게 중요한 차이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전제로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물권행위의 무인성, 유인성, 즉 물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은 채권행위가 부존재, 무효, 취소, 해제로 실료된 경우에 이행행위인 물권행위도 물권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채권행위가 실료된 경우에 물권행위도 영향을 받아서 실료된다는 것은 물권행위의 유인성의 입장이고, 채권행위가 실료되는 경우에 물권행위 효력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은 물권행위의 무인성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 B 사이의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의 체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의 체결을 하고 그 다음에 A, B 사이의 소유권 이전의 합의, 이게 물권행위죠. 물권행위를 하고 B에게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등으로 실료되는 경우에 물권행위도 당연히 따라서 실료된다는 것이 물권행위의 유인론의 입장이고,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등으로 실료되더라도 물권행위는 당연히 실료되는 것이 아니다. 물권행위 효력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이 물권행위의 무인론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의 문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때만 그 의미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합체되어 하나로 행해지는 것으로 봐가는 경우에는 물권행위는 언제나 유인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즉 매매계약, 이 채권행위와 소유권 이전의 합의인 물권행위가 동시에 행해진다, 원칙적으로 하나로 행해진다라고 하면은 이 채권행위의 실료 원인은 당연히 물권행위에도 실료 원인이 있겠죠. 이에 따라서 뭡니까? 이런 경우에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동시에 실료가 되니까 유인성, 무인성의 논의의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할 때만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권행위의 유인성, 무인성에 관한 학설의 대립을 봅시다. 우리나라에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무인성설,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견해를 봅시다. 그 근거를 보면, 즉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근거를 보면은 첫째로 물권행위와 채권행위가 서로 다른 시기에 행해지므로 그 유효성도 따로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로 물권관계의 명료성을 위해서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행위의 유효성 여부에 의하여 물권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아서 안 된다고 봅니다. 셋째로 무인성을 인정함으로써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의 제도상의 결합을 보완하여 거래의 안전을 이루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이 논거의 가장 큰 주장은 우리나라에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죠. 즉 이에 따라서 바로 우리 민법상, 즉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서 거래의 안전이 이룩되지 않는데, 이러한 점을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거래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A, B 사이의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그 다음에 물권행위, 소유권 이전에 합의를 하고 B에게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등으로 실료가 되는 경우,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에 무인성을 인정하면 물권행위는 별개로 보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이 실료되더라도 물권행위는 당연히 실료가 되지 않죠. 그러면 유효한 물권행위에서 B가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B는 유효한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B로부터 C가 이 X 토지의 양도를 받아서 등기하는 경우에 이 C는 항상 보호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함으로써
이 거래의 상대방, 이 부동산의 매수인이 보호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해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대부분 상대적 무인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권행위는 원칙적으로 무인이지만 특히 당사자가 유인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한 때는, 다시 말하면 채권행위의 유효를 물권행위의 전제로, 즉 조건으로 한 때는 유인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권행위의 무인설을 취하여도 물권행위가 유인성을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첫째로 무능력, 사기, 강박, 착오 등의 채권행위의 취소 원인이 물권행위에도 공통되는 경우입니다. 둘째로 현실 매매와 같이 채권행위가 물권행위가 하나로 행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셋째로 채권행위의 유효를 물권행위의 조건으로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바로 무인설을 취하더라도 항상 유인성을 띠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권행위의 유인성설의 입장을 봅시다. 물권행위의 유인성설은 유인성의 적극적 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무인성설을 비판함으로 유인성을 인정하고 유인성설을 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물권행위의 무인성설은 개인 이사 자체의 도구마이며 개념법학의 결함이라고 비난합니다. 즉 간념법학의 결함이라고 비난합니다. 모든 출연행위는 일정한 법률 원인에 근거하고 있고 그 원인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으면 출연행위도 효력을 잃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는 것이죠. 즉 매매계약, 즉 채권행위가 실효되는 경우에 이게 물권행위의 원인행위죠. 이 매매계약이 실효되면은 이 물권행위, 소유권이전 합의도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법률관계의 명료성은 비단 물권행위에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무인성을 취한다 하더라도 또 상대적 무인성을 취하는 경우에는 물권적 법률관계가 여전히 불확정 상태에 있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무인성설도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없거나 또는 그다지 길지 않은 경우에 무인성설은 무의미하고 또 유인성설을 취하더라도 거래의 안전은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물권행위의 무인성설을 취하는 가장 큰 논거가 뭡니까? 거래의 상대방, 즉 제3자 보호를 위한 것이죠. 그런데 유인성설의 입장에서는 이 거래의 안전은 실제 제3자 보호 규정, 우리 민법상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X토지의 매매 계약이 착오로 인하여 실효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에 유인성설을 취하면은 바로 착오로 인해서 실효가 되면은 물권행위도 실효되어서 바로 물권은 당연히 복귀하죠. 그런데 등기가 남아있음을 기여로 B가 C에게 매각한 경우에 이때 C는 바로 선의의 제3자인 경우, C가 선의인 경우, 이런 경우에 바로 109조 2항, 즉 109조 2항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즉 물권행위의 유인성설을 취하더라도 이 제3자 거래의 안전은 제3자 보호 규정, 다시 말하면 우리 민법 107조 2항 지인이 아닌 이사표시, 108조 2항 허위표시, 109조 2항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0조 3항 사기강박의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 바로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바로 거래의 상대방은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넷째로 무인성설에 의하면 악의의 제3자도 보호가 되므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인성설을 취하면 어떻게 되느냐? 매매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로 실효되더라도 물권행위는 유효죠. 유효한 물권행위에서 B가 등기를 받은 등기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바로 C는
B는 유효한 소유자이죠. 유효한 소유자에서 물건을 양도받은 C는 선의이든 악의이든 항상 보호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인성서를 취하면은 거래의 상대방, 이 C는 선의든 악의든 보호가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악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무인성설과 유인성설의 실제 차이점이 어떠냐, 양설의 구체적인 차이점이 어떠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리면서 양설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의 X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있었습니다.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의 합의인 물건 행위를 하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매매 계약, 즉 채권 행위가 무효, 취소 등으로 실효가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채권 행위가 무효, 취소로 실효되는 경우에 먼저 물건 행위의 유인설에 의하면은 자, 채권 행위가 실효가 되는 경우에 유인설에 의하면은 물건 행위도 당연히 실효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비록 갑이 을에게 등기까지 해줬지만 채권 행위 실효, 물건 행위도 동시에 실효됐죠. 이런 경우에 물건은 갑에게 당연히 복귀한다는 것입니다. 저 X 토지의 소유권은 갑에게 당연히 복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은 을에 대해서 바로 물건적 청구권의 행사로서 바로 을에 대해서 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물론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으로서 이 등기의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다. 을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물건행위의 유인설에 의하면 갑은 을에 대해서 바로 물건적 청구권, 여기 정확하게 말하면은 방해 제거 청구권이죠. 그래서 을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 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물건행위의 무인론에 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등으로 실효되는 경우에 물건행위는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죠. 이에 따라서 을은 유효한 물건행위에 의해서 소유권의 보유자가 됩니다. X 토지의 소유권의 보유자가 되죠. 그러나 을은 이 X 토지의 소유권을 가질 법률상 원인, 이 매매 계약이죠. 법률상 원인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행사를 통해서 이 X 토지의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을에게 등기된 것은 이런 경우에 갑에게는 이전 등기를 통해서 X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등기의 형식은 이전 등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물건행위의 무인론에 의하면은 갑은 을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행사를 통해서 을에게 이전된 X 토지의 소유권의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건행위의 유인론과 무인론의 차이점은 또한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를 봅시다. 자, 이런 경우에 을한테 등기가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 을이 이 자기 앞에 등기되어 있음을 기하로 병한테 매각하고 등기를 해 줬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먼저 물건행위의 유인론의 입장을 봅시다. 유인론의 입장을 보면은 자, 매매 계약이 실효되면 물건행위도 당연히 실효되죠. 그래서 을 앞에 등기가 있더라도 물건은 당연히 갑한테 복귀하죠. 당연히 복귀하고 이때 을은 무권리자죠. 무권리자로부터 양도받은 병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 대해서 유인론의 입장이면은 바로 물건적 청구권의 행사로서 바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즉 갑은 을에 대해서 물건적 청구권을 행사해서
병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인론의 입장은 어떤가를 봅시다. 무인론에 의하면은 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등으로 실료되는 경우에 물권 행위는 당연히 따라서 실료되는 것이 아니죠. 이에 따라서 을은 유효한 물권 행위에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을은 그러니까 유효한 소유자라는 거죠. 그럼 유효한 소유자로부터 양도되던 병은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항상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은 이런 경우에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병은 보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인론을 취하는 경우에 바로 거래 상대방 제3자 병은 보호가 되므로 이 거래의 안전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무인론에 의하면 뭡니까? 거래의 상대방이 선이든 악이든 악의인 경우에도 보호되는 거죠. 이 악의의 제3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법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권행위의 무인론과 유인론의 차이점을 도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판례의 입장은 어떠냐? 우리 판례는 물권행위의 유인론과 무인론에서 특별히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 판례는 항상 물권행위의 유인론을 취합니다. 즉 유인성설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판례를 보면은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건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환 계약이 해제되면 목적물은 당연히 원고에게 원상 회복된다라고 해서 유인성설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적으로는 물건행위의 유인성, 무인성과 관련해서 항상 물건행위의 유인성설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물건행위의 유인성설에 입각할 거냐, 무인성설에 입각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물건행위의 유인성설에 입각해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첫째로 부동산 물권 변동의 과정은 매매 계약을 하고 등기 신청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를 하는 일련의 연속적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경우에 원인 행위인 매매 계약의 실료는 이행 행위의 실료도 초래한다고 보는 것이 우리 법의식에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즉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거래를 한 경우에 매매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잔대금을 받고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를 했는데 매매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즉 매매 계약이 실료되는 경우에 물권행위 이것도 당연히 실료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 국민의 법의식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행위에 유인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은 재산적 가치가 막대하고 생활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의 안전, 즉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보호보다는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물권행위에 유인성을 취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고 무인성을 취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죠. 그래서 바로 물권행위에 유인성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래 안전, 즉 물권행위에 무인성을 취하는 입장은 거래 안전을 위해서 물권행위에 무인성을 취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우리나라에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를 이론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물권행위에 무인성을 취해서 바로 거래의 상대방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의 안전은 대부분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실제 해결되고 있습니다. 즉 107조 2항, 108조 2항, 109조 2항, 110조 2항 등 거래의 안전보호는 실제 제3자 보호 규정, 즉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기 때문에 물권행위의 유인성설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물권행위의 독자성, 유인성, 무인성의 문제는 실무상으로는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또 물권행위 항상 유인성을 취해서 간단하게 처리되고 있으나 실제 이론상으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면이 있고
또 물권법 공부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므로 여러분들의 주의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